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쉬운 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5번째 얘기는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 이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이 우리의 사회의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있지 않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은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저변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정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걸 정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사회죠. 그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예요. 불평등한. 따라서 우리는 정의론에서 정의가 이게 작동이 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지만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평등한 사회를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해져야 되는 거고 평등해져야 공정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찰하기 1, 2번인데 여기에서 보면 학급에서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청소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에 따라 그랬어요.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대걸레질하고 누구는 쓸고 누구는 책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는 부분이 많고 적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인정되는 봉사활동 시간이 다르게 부여될 수도 있다. 왜? 내가 쓰는 에너지의 차이가 활동 시간의 차이로 등급으로 다르게 부여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에 따라서 공정함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공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목에 맞는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교실바닥, 빗자루로 쓰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교실이 넓어 다소 어려워. 매우가 아니라 다소죠. 유리창 청소, 얼마 전 유리창 청소용 밀대를 구입하여 청소가 쉽고 용이함. 화장실 청소, 냄새가 심하고 찌든 때를 청소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림. 복도, 간단하면서도 면적도 작음. 특별실, 평소 사용을 하지 않아 청소할 것이 거의 없음.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시간 30분, 2시간 30분으로 각기 5개의 등급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청소구역을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 보자 그랬어요. 자,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청소구역을 이제 각자 찾도록 지금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봉사시간에 따라 이 청소구역이 지금 5개 영역으로 나누면서 30분에서부터 2시간 반까지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 케이스를 이 학생들끼리 결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표하자라고 해서
활동 시간의 인정 시간을 정한 기준을 스스로가 정해서 이것을 발표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질문은 3개가 있습니다. 질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질문이 뭐냐면은 청소구역을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보자 해서 방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청소구역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하는 거죠. 봉사활동 시간을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2번째고 첫 번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간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이 인정된 시간의 결과를 모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발표를 해서 각기 청소할 구역을 자기가 정해서 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1, 2, 3에 대한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시 답안은 첫 번째 청소구역을 나누는 방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구역별로 곤란도를 고려하여 그랬습니다. 곤란도를 고려하여 이 얘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에너지 양에 따라 봉사 시간을 함께 정한다. 다음으로 청소구역이 별로 필요한 청소구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종이에 청소구역을 적은 후 제비뽑기를 통해 개인별 청소구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우리가 각각의 구역에 있어서의 활동 구역에 대해 있어서의 시간 배분을 하고 시간 배분을 집어넣어서 시간 배분에 따른 활동 영역이 결정이 되면 각자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오면 내가 어느 구역을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시간대에 봉사 시간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 바닥은 2시간, 유리창 1시간, 화장실 청소 2시간 30분, 복도 1시간, 특별시 30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스스로가 합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청소구역의 면적과 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였다라고 해서 기준이 뭐예요? 얘네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시간, 난이도 이 3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청소 시간을 봉사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가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2번째는 성찰하기 2번째인데 벤담과 롤스의 정의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벤담은 공리주의고 롤스는 우리가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도 정당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가는 벤담의 입장이고 여기에 나는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부터 한번 봅시다. 가는 벤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벤담인데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지문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은 고통과 쾌락이 항상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주체적인 선택은 오로지 뭐예요? 이 2가지 군주 손에 달려있다 하니까 고통 아니면 쾌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행위가 사람들의 쾌락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초적인 게 아니라 좋은 것 의미로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 나쁨이죠. 좋지 않은 것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불행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을 불행으로 보고 우리는 쾌락을 행복으로
보는 벤담의 입장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리의 원인에 부합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행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의 뜻이 마땅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해도 좋은 행위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면 좋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해도 좋은 행위 그러면은 이 해도 좋다는 얘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 나쁨보다는 좋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란 모든 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든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최대가 됐을 때를 우리는 최대의 행복 그랬어요. 최대 행복.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입법의 목적은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덕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덕을 활용을 하는 방법은 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용이 모든 사람한테 잘 적용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실천을 하고 이게 그 사회적 공동체적으로는 뭐가 실현이 돼야 되냐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실현이 돼야 됩니다 해서 정치학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리주의에서의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치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임으로 모두가 제거해야 한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면 더 큰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하면서 이제 최대 다수라는 이 다수의 모두가 아니라 한계를 지니고 있죠. 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행의 여건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롤스의 정의관을 봅시다. 이거는 롤스의 입장이에요. 롤스고 이외에는 벤담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벤담은 자연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롤스의 정의관은 이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즉 제도를 정의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롤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이 얘기는 뭐죠?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의의 일부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정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다는 건 정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정의는 타인들이 더 큰 선을 증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벤담의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이러한 관점을 지녔는데 여기에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적 자유는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얘기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정의의 원칙이 그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평등함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혜택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에만 결함이 있는 이론을 묵인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최고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이론도 여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의는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는 정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정의가 보존되기 위해서 일부 부정의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 부정의를 위해서 부정의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최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공리주의 입장을 여기에서 지금 한번 동의해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의 진리와 정의는 준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의 사상의 제일 진리는 최고의 덕목은 진리이지만 공동체에 있어서의 제1의 덕목은 뭐예요? 정의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생활의 제일 덕목으로 진리와 정의를 최고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이제 질의를 보면 첫째, 벤담이 제시한 도덕과 정의의 원칙은 무엇인지, 두 번째, 롤스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해 주어야 할 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이 세 개의 물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시 답안을 한번 봅시다. 예시 답안은 첫째,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랬어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 그래서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그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방해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행복을 증진시킬 때는 승인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거나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승인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지금 벤담이 첫 번째 여기에서 얘기한 1번 항에 대한 답입니다. 도덕과 정의의 원칙은 무엇인지 제시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공리의 원리에서 도덕과 정의의 원칙은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증진시키는 것은 승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칙으로 삼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롤스 입장에서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란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가 평등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 만연한 곳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의 폭행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이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평등을 주장을 하는데 이 평등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롤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동일한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평등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민이 기본적 자유들은 제1원칙에 따라서 평등해야 합니다. 이랬죠? 제1원칙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에 있어서의 제1원칙은 우리는 진리에 입각한다 그랬고, 두 번째 공동체에 있어서의 제1원칙은 뭐였냐면은 정의의 평등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 생활 속의 제1원칙은 진리와 정의를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원칙에 따라서 평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일 원칙은 진리와 정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의 제일 원칙.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목적적 존재로 그랬어요. 나의 삶은 나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내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내가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을 동일하게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칸트가 그랬죠.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왜?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이 부분을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래서 인격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건 사람이 각각의 자기의 특성에 따라 드러난 하나의 모습인데, 이것을 보편화했을 때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그래서 인간 모두의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보장에 대한 합니다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효용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효용의 법칙은 뭐예요? 효용의 법칙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익을 최대하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효용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지. 내가 적은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 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가져올수 획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작은 노동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효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효용의 원칙이 이게 꼭 정의롭다? 아니 꼭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것은 효용성하고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효용의 원칙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타인보다 높은 기대치를 위해 낮은 생애 전망을 서슴지 않고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부릴 때 부리고 나서 저 사람을 도구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스파이의 세계에서 많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스파이의 세계, 우리 영화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적국에 간첩으로 보냈다가 그 사람의 역할이 다 끝나면은 비밀이 탄로 날까봐 쟤를 죽이시오, 이런 비밀 지령. 그럼 도구로만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의 인간의 존엄을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원칙은 타인을 위해서 일부의 사람이 보다 큰 생애 전망 없이 지낼 것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돼야 돼라는 공리주의 원칙, 이게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해야 할 일부의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자, 이걸 정당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가미카제라고 있죠. 일본이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의 구담에 들이박는 그러한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뒷 얘기는 그러잖아요. 거기에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울면서 죽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억지로 그 행위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게 당연한 권리이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내가 행해줘야 할 그러한 권리사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더 큰 이득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면은 공리주의 입장은 배제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롤스에 있어서의 정의론의 영향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이뤘나 한번 봅시다. 롤스 정의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된 정의론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롤스라는 사람이 정치적 자유주의,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을 쓰고, 이게 롤스가 만민법이라는 책도 이제 같이 썼답니다. 그리고 로직은 지금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해서 이제 그 무정부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내용을 했죠. 그래서 이 로직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개인의 소유를 보장을 해달라 하고서 이 사람은 최소 국가의 권위를 지녀야만 한다.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 없고 최소의 권위를 지닌 형태의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 순서 절차적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확립하다 그랬어요. 자,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얘기는 과정이 정당하면 이 얘기예요.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롤스의 얘기예요. 롤스. 그래서 롤스는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했대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윤리학자이자 정치철학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리의 끝판왕은 개인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의 문제입니다 라고 윤리를 그렇게 돌려놔요. 따라서 우리는 윤리학자이자 정치철학자라는 얘기는 우리는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 나는 정치학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윤리학자이기도 해야 바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정의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일생의 과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단일 주제의 철학자, 정의를 일생의 과업으로 했으니까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1971년 출간한 정의론을 통해 정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합의하는 원칙 그랬어요. 이때 합리라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순리에 따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기존의 결과적 정의론의 한계를 순수 절차적 정의론으로 극복한 것으로 그랬으니까 과정은 어떻든 결과를 고르게 가져가면 모두가 된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가 동화에서 개미와 백장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결과물을 나눠 먹으니 많이 일을 한 사람은 덜 일하게 되고 일을 안 한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수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져가는 양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게 지금 결과에 대한 정의론의 한계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공산사회의 문제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뭐를 했어요? 개인한테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지금의 발전을 이룬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등속편의 흑묘백묘론이에요. 흑이 되든 백이 됐든 그돈 고양이는 뭐만 잡으면 돼요? 쥐만 잡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만 하면 돼요? 경제 발달만 이루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론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니까 결과가 정의로우려면은 절차가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그 결과가 차등이 되던 평등이 되던 인정을 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후 정의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고 정의 문제를 철학적 진리나 신념의 호소에서가 아니라 사회, 계약론과 합리적 선택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독창적인 시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자, 롤스의 정의론은 두 가지의 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회, 계약론과 합리적 선택론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은 그의 정의론의 독창성은 자유, 평등, 복지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의 요구를 조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모두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조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유, 평등, 복지의 증진. 이 증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의의 실현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이게 뭐죠? 과정이 공정하면 차등한 분배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한 기회의 균등 원칙과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차등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자유주의의 평등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하니까 자유주의는 우리가 각각의 소유를 모두 인정을 하고 평등주의는 뭐예요? 분배를 고르게 하자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을 결합해서 새로운 양태의 공동체 사회의 문제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론은 정의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의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서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서로 번역해갖고 지금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롤스는 1993년에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간을 했어요. 여기에는 보면 다양한 가치 및 신념 체계들이 갈등하는 민주사회에서 다원주의 문제를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랬으니까 다문화 현상으로 벌어지는 세계적인 문제를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999년에는 국제사회의 정의 문제를 만민법이라는 걸 출간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법,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걸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을 롤스의 정의론의 3부작 이렇게 해서 이 세 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논쟁을 촉발하다. 이 사람은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을 작성을 하면서 정의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촉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입장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로부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정의론에 대하여 불평등하다고 비난을 했어요. 왜? 평등함을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과정이 정당하면 차등함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비평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당은 그의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였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갖고 분배 정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을 한 나라가 프랑스였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정의론이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한테 분배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강조한 로직은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내가 정당하게 얻은 거에 대해서는 내 소유로서 국가가 달라고 그래도 나는 주지 못하겠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 로직이에요. 그래서 로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반대하여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적이라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최소 정부를 요구를 하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은 이 책에서 롤스에 반대하여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이득과 부담을 분배하는 사회의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니라 롤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배를 해야 된다 해서 네가 이익을 얻었으면 어디에서 얻었어요? 이 공동체에서 얻었으니까 공동체에 네가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내 소유에 따른 재물의 소유에 따른 의무 부담, 과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권리, 취득과 이전을 규제하는 것, 그래서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함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득과 부담, 권리와 의무보다는 나의 정당함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도 건들지만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게 아니니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재능이나 체력과 같은 자연적 자산은 누구 거예요? 개인의 고유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능이나 체력과 같은 자연적 자산은 사회 공동체의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의 고유한 권리는 내것 자연적 자산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서의 재능이나 체력과 같은 자연적인 자산은 뭐예요? 자연적 자산 중에 정당한 소유를 얻은 거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톤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우리는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눴죠. 세 개의 계층. 그래서 지배자, 그 다음에 보조자, 그 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보조자, 생산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게 지배계층이 나눠지면서 역할의 문제가 들어갔죠. 이것도 그 비슷한 형태의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라고 로직의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롤스의 최소 수요자 최대 이익의 원칙에 반대하면서 재화의 분배는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물에 따라 소유자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에 그냥 따라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유 시장에 의한 분배를 넘어서는 재분배는 국가에 의한 강도 행위이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건데 왜 네가 나서서 세금으로 왕창 걷어갖고 사회 복지를 구현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롤스의 정의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에도 영향을 주었다. 왜? 이 사람은 롤스는 자유주의의 입장이지만 이게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주의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 사람들은 롤스 같은 입장은 원초적 입장과 계약 당사자에 대한 가정이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무시한 추상적인 자아에 기초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이론이 어디에 있냐면은 정치를 정당하는 이론적 토대에서 아우구스티스의 신공론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가족, 이웃, 도시, 민족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의 점을 이루는 것들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이에요. 이러한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둔 채 독립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와 계약을 했죠. 그러한 국가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추상적 자아간에 기초한 롤스의 정의론 역시 공동체와 공동선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상실한 추상적 정의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맥락은 같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론에 등장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차등의 원칙은 윤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학문적 논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5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